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삶의 의미는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에리기 프롬의 책 인간 스스로를 넘어는요. 바로 이 오래되고 또 아주 절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신이나 어떤 외부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안에서 찾으려는 하나의 거대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자기 실현으로 이끄는 윤리의 문제를 아주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꽃피울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고귀한 모든 것은 드문 만큼 어렵다. 프롬이 책의 맨 앞에 인용한 스피노자의 이 문장은요, 우리가 앞으로 함께 떠날 이 지적인 여정이 어떤 성격을 가질지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정한 자기이해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건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엄청난 용기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도달하는 드물고 어려운 과업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 때문에 이 여정은 헤아릴 수 없이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프롬은 왜 이렇게 어렵고 고귀한 탐구를 시작해야만 했을까요? 그는 현대사회가 겉으로 보기엔 풍요롭고 발전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깊은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게 바로 가치의 위기예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또 무엇을 따라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깊은 도덕적 혼란. 이것이 바로 프롬의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이고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는 그 불안감과 공허함의 진짜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는 인류에게 정말 위대한 약속을 했어요. 더 이상 신의 계시나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이성이라는 빛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엄청난 희망이었죠. 알려고 하라! 이 용감한 외침은 인류 발전의 강력한 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위대했던 약속은 빛이 바래고 말았죠. 두 번의 세계대전과 수많은 비극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 과연 선하고 믿을 만한 것인지 깊이 의심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신에게서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성에게서도 버림받은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도덕적 미아가 되어버린 셈이죠. 이성이라는 등대의 불빛이 꺼지자 우리는 윤리적 상대주의라는 짙은 안개 속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안개 속에서는 모든 것의 경계가 흐릿해져요. 예를 들어 정직은 선하다 또는 생명은 소중하다 같은 이런 장엄한 윤리적인 명제가 더 이상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와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선과 악의 그 거대한 대립이 그저 좋고 싫음이라는 시시한 선호의 문제로 축소되어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윤리적 상대주의가 품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다라는 말은 결국 어떤 가치도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허무주의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자연이 진공 상태를 싫어하듯 인간의 정신도 가치가 텅 비어있는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이 텅 빈 공간은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지게 마련인데 문제가 바로 그때 생겨요. 우리를 지켜줄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아무런 비판 없이 비합리적이고 파괴적인 이념이나 광신이 그 자리를 너무나 손쉽게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위험한 신념에도 무방비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깊고 어두운 혼란 속에서 프롬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빛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윤리학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권위나 변덕스러운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인간 존재 그 자체에 뿌리를 둔 윤리예요. 프롬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도덕적 나침반을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윤리적 행동 규범의 원천은 인간의 본성 그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 이 한 문장에 프롬 사상의 정수가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당한 윤리라는 건 신이나 국가 혹은 다른 어떤 외부의 권위가 우리에게 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탐구할 때 바로 그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이죠. 이건 윤리의 중심을 바깥에서 안으로 옮겨오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프롬은 이 대담한 주장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갑니다. 그에게 윤리란 건 그저 지켜야 할 따분한 규칙들의 목록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정신건강의 법칙과도 같아요. 우리가 신체의 법칙,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몸이 부서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에 어긋나는 삶을 살 때
그 대가는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정신과 감정을 서서히 파괴하는 일종의 심리적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만성적인 불안이나 무기력함, 삶의 의미상실 같은 것들 말이죠. 자, 이 인본주의 윤리학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프롬은 우리가 먼저 이것과 정반대에 있는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윤리의 세계가 크게 두 가지, 즉 외부의 힘에 복종하는 권위주의 윤리학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인본주의 윤리학으로 나뉜다고 봤어요.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그의 사상 전체를 꿰뚫는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는 권위주의 윤리학입니다. 이름 그대로 도덕의 원천이 개인의 바깥, 즉 외부의 권위에 있는 시스템이죠. 국가나 종교 혹은 카리스마에 있는 지도자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정하고 개인은 그들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여기서 개인의 역할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저 순응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자유의 무게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달콤한 유혹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와 정반대에 있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윤리학입니다. 여기서는 인간 자신이 모든 판단의 중심이자 척도가 되어 인간 스스로가 규범을 만들고 또 그 규범의 대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떤 행동이 선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권위가 그걸 허락했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성장과 행복, 그리고 잠재력 실현에 이로운가, 해로운가가 됩니다.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윤리 체계의 근본적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규범의 원천이 외부의 권위냐, 인간 자신이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죠. 권위주의 체제에서 최고의 덕목은 의심 없는 복종입니다. 불복종은 가장 큰 죄악이죠. 반면에 인본주의 체제에서 최고의 덕목은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결과까지 감당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판단의 주체가 바뀌는 것을 넘어서 인간을 도덕적인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바꾸는 거대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프롬은 아주 중요한 구분을 제시하는데요. 모든 권위가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권위를 합리적 권위와 비합리적 권위로 나눠요. 합리적 권위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같은 거예요. 지식과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생이 성장해서 교사와 동등해지는 걸 목표로 하죠. 이런 권위는 성장을 돕습니다. 반면에 비합리적 권위는 노예 소유주와 노예의 관계처럼 힘과 공포에 기반한 착취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영원한 불평등을 전제로 하죠. 프론이 경계하는 권위주의 윤리학은 바로 이렇게 개인의 성장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비합리적 권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본주의 윤리학이 우리의 실제 삶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프롬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고 직관적인 비유를 사용합니다. 바로 삶을 하나의 배워야 할 기술, 아트로 보는 관점입니다. 프롬은 우리에게 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의사나 건축가,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수년간의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기술, 즉 잘 사는 기술은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우리는 그저 숨쉬고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삶의 전문가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삶의 기술을 잃어버린 이유는 뭘까요? 프롬은 그 원인을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는 거짓된 목표들에서 찾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성공, 돈, 명예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계속 속삭이죠. 우리는 그것을 쫓는 생산성 경쟁에 뛰어드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즉 나 자신의 진정한 행복과 내면의 성장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기묘하고 슬픈 역설이 있어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나를 제외한 모든 것, 회사, 사회적 평판, 다른 사람의 기대를 위해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하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비유를 통해서 프롬은 윤리학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윤리학은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고 금지하는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삶이라는 기술에서 탁월한 경제에 이르기 위한 실용적인 지식체계이자 규범의 총체라는 겁니다. 마치 의학이 건강한 신체를 위한 규범의 총체이듯이 윤리학은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규범의 총체인 셈이죠. 만약 잘 사는 것이 하나의 기술이라면 모든 기술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 즉
과학이 필요합니다. 건축 기술이 물리학과 기하학에 기반하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삶이라는 기술의 과학적 토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프롬은 그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과학이라고 답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깊고 체계적인 이해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인간 본성을 둘러싼 논쟁은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쳐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마치 돌처럼 단단하게 고정돼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이 주장은 종종 사회적 불평등이나 억압을 원래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야 라면서 정당화하는 편리한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이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백지와 같아서 사회와 문화가 그리는 대로 무한히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 견해는 인간을 자신의 의지 없이 사회의 힘에 의해 조종되는 무력한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프롬은 이 두 극단적인 견해를 모두 거부하고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돌처럼 완전히 고정된 것도 백지처럼 텅 빈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인간의 본성을 한 알의 씨앗에 비유합니다. 씨앗 안에는 참나무가 될지 소나무가 될지 그 고유로한 잠재력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햇빛과 물, 좋은 토양을 만나 거대한 나무로 자랄지 아니면 척박한 환경에서 왜소하게 자랄지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달려있죠. 이처럼 인간의 본성도 고유한 속성과 잠재력을 지닌 채 환경에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역동적인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을까요? 프롬은 두 단계의 과정을 제안합니다. 이건 그냥 안락의자에 앉아서 하는 공상과는 거리가 멀어요.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역사 속에서, 다양한 사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개인들이 여러 조건, 예를 들어 사랑받는 조건과 학대받는 조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수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추론입니다. 마치 탐정이 수많은 단서들을 모아 범인의 정체를 추리하듯 수집된 관찰 결과들을 바탕으로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 본성의 공통된 속성과 법칙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프롬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과학은 하나의 학문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 각도에서 조명을 비춰야 대상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듯이 다양한 학문의 통찰이 필요하죠. 역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류학은 여러 문화 속에서 인간을 비춥니다. 사회심리학과 아동심리학은 관계와 성장 속에서 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보고요. 심지어 정신병리학은 정신이 병든 모습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건강한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빛이 한데 모일 때 비로소 인간 본성의 입체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인간에 대한 과학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완성된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탐구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수많은 관찰과 추론이라는 그 기나긴 여정 자체가 인간 본성에 대한 만족스러운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이자 목표인 셈이죠. 이것은 섣부른 판단 없이 열린 마음으로 탐구를 시작하겠다는 겸허한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학적 탐구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과연 인간의 본성 안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보편적인 윤리 규범이, 잘 살기 위한 법칙이 정말로 새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프롬의 대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이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에리쉬 프롬은 바로 이 아주 익숙한 문장 안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단순히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 같은 교훈을 주기 위한 말은 아니고요. 프롬에게 이 문장은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은요, 배가 고프면 먹이를 찾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채워지면 그걸로 만족해요. 더 이상 다른 고민을 하지 않죠.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잠잘 곳이 주어진다고 해서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요? 프롬은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존이 해결된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의 가장 깊고 복잡한 문제가 시작된다고 봤습니다. 권력을 향한 끝없는 욕망,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 모든 걸 파괴하고 싶은 충동,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이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숭고한 헌신까지. 이런 것들이야말로 동물이 아닌 오직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 실존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식하고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롬은 이 거대한 질문의 바다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겐 일종의 정신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프롬은 이 정신적인 지도를 지향과 헌신의 틀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내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게 해주고 또 내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제공해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의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일종의 삶의 나침반 같은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틀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이건 보편적이라는 거죠. 이 틀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불교나 기독교 같은 종교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스토아 철학 같은 어떤 사상 체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프롬의 통찰이 정말 빛을 발하는 부분은 바로 이 다음입니다. 그는 성공에 대한 광적인 집착, 명예를 향한 불타는 열망, 심지어는 어떤 독재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까지도 그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종교적인 헌신과 똑같은 종교적 욕구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에 미친 듯이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프롬은 신경증을 아주 독특하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경증이란 대체 뭘까요? 프롬은 신경증을 나만의 사적인 종교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공인된 틀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자기 내면에서 개인적이고 왜곡된 방식으로 그 의미와 헌신의 대상을 찾으려고 발버둥치는 상태라는 거죠. 의미를 찾고 싶은 그 절실한 인간적인 욕구가 어딘가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신경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 어떤 방식으로 이 실존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갈까요? 프롬은 그 열쇠가 바로 우리의 성격, 퍼스널리티 안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그는 이것을 두 가지 핵심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해요. 바로 기질과 성격, 캐릭터입니다. 우선 기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기질이라는 건요, 우리가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how 반응하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선택하거나 배운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바꿀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체질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은 좀 느긋하고, 어떤 사람은 성급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우울한 기질을 타고나는 것처럼요. 사실 사람의 타고난 성질은 뭘까 하는 궁금증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 다들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사람의 체핵에 따라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도 했잖아요. 물론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이처럼 인간의 타고난 반응 방식에 대한 탐구는 칼 융 같은 현대 심리학자들에게까지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이어져 온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기질과 성격,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프롬 이론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자, 기질이 선천적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성격은 후천적으로, 즉 살아가면서 경험과 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질이 반응의 방식, 즉 어떻게의 문제라면 성격은 행동의 이유, 즉 왜의 문제와 관련이 깊죠. 프롬은 아주 멋진 비유를 드는데요. 기질은 우리가 태어날 때 주어진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같다고 말합니다. 바꿀 수 없죠. 하지만 성격은 우리가 살면서 설치하고 업데이트하는 소프트웨어와 같아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까느냐에 따라 컴퓨터의 성능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우리의 삶도 어떤 성격을 형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 행동을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뿌리, 즉 그 사람의 성격이 가진 더 깊은 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용감한 행동은 언제나 칭찬받을 만한 일일까요? 우리는 보통 어떤 행위 그 자체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칭찬하거나 비난하곤 하죠. 하지만 프롬은 바로 그 지점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똑같이 전쟁터에서 위험을 무릅쓰는 용감한 행동을 보더라도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동기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이나 훈장 같은 보상을 바라는 야망 때문에 용감해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싶은 충동 때문에 위험 속으로 뛰어들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위험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 상상력 부족 때문에 용감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어떤 대의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헌신에서 우러나오는 용기도 있겠죠.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같지만 그 동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동기, 즉 성격을 이해하면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야망 때문에 움직이는 군인은 자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만 용감하게 행동하겠죠. 하지만 대의에 대한 헌신으로 움직이는 군인은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런 인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관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성격적 동기를 이해하면 단 하나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롬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이끄는 성격의 뿌리이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행동 너머 그 이면의 동기를 파고드는 프롬 심리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프롬이 이 성격을 어떻게 구체적인 유형들로 나누어 분석하는지 그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개념, 바로 지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롬에 따르면 우리의 성격은 결국 두 가지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동화의 과정인데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물들을 어떻게 얻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화의 과정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방식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관계 맺기 방식이 한 개인 안에서 비교적 영구적이고 일관된 형태로 굳어진 것을 프롬은 성격의 지향성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 고유의 삶의 스타일, 세상을 대하는 태도 같은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주제입니다. 그럼 다음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과연 어떤 방식을 배우고 익혀왔을까요? 프롬이 제시하는 여러 비생산적 지향성과 생산적 지향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아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봤죠?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이 말은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한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는 오롯이 나의 것이라는 이 선언, 참 강력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돼요. 과연 나라는 존재는 세상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맞아요. 사실 그 나라는 건 세상과 동떨어져서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에릭 프롬은 이 책 자기 자신을 위한 인간에서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로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격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프롬이 제시한 4가지 비생산적인 성격 유형, 다시 말해서 세상과 관계를 맺는 왜곡된 방식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생산적 성격 유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수용적 성격입니다. 이 유형의 핵심적인 믿음은 뭐냐면요. 모든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의 원천은 전부 자기 자신 바깥에 있다는 생각이에요. 수용적 성격의 본질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사랑을 받으려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만 하고, 지식을 얻으려면 누군가에게 배워야만 하고,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도 외부에서 무언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들의 관계 맺기 방식의 중심에는 수동성과 의존성이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마치 입을 벌리고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 주기만을 기다리는 아기새 같은 모습 상상되시죠? 프롬의 분석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건데요. 각 성격 유형에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격도 그냥 좋다거나 나쁘다고 단정하지 않죠.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핵심 경향성이 상황에 따라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의 것을 잘 받아들이는 태도는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수용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죠. 다른 사람 의견도 잘 듣고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장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특성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부정적으로는 수동적이고 주도성 없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의견 없이 남에게 복종하고 심지어는 자부심 없이 비굴해지기까지 하죠. 낙관적인 믿음은 그저 희망적인 생각에 그치거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 순진함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요. 이 수용적 유형의 의존성은요, 어떤 특정 분야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식이나 도움을 얻기 위해 전문가나 권위자에게 의존하는 걸 넘어서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의 지지를 필요로 해요. 혼자 남겨지면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느끼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특히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그 무력감은 극에 달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바로 그 당사자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는,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유형은 방금 본 수용적 성격과는 정말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바로 착취적 성격이죠. 수용적 유형이 수동적으로 받기만을 기대했다면 이 착취적 유형은 아주 적극적으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유형 역시 모든 좋은 것이 자기 바깥에 있다고 믿는다는 점에서는 수용적 성격과 같아요.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자기에게 무언가를 친절하게 내어줄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대신 원하는 건 힘으로 쟁취하거나 교묘한 술책을 써서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들에게 세상은 뭔가를 얻어내는 곳이 아니라 싸워서 뺏는 전쟁터 같은 겁니다. 이 훔친 과일이 가장 달콤하다는 말. 이게 바로 착취적 성격의 사고방식을 아주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직접 만들어낸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이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녀요.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서 무언가를 짜낼 수 있을 때에만 관심을 보이죠. 심지어 사랑조차도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향하고 더 이상 빼앗을 게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훔칠 수 있을 게만 물건에서 기쁨을 느끼는 절도광이 이 유형의 아주 극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 착취적 성격의 특성도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드러날 때 이들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도권을 잘 잡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줄 알고 자신감도 넘치죠. 사람들을 확 끄는 매혹적인 면모도 있고요. 하지만 이 특성들이 부정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하면 능동성은 공격성으로, 자신감은 거만함으로, 자기 주장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변질됩니다. 사람을 끄는 매력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유혹이 되기 쉽고요. 프롬은 이 유형을 상징하는 신체 부위로 무는 입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말을 빗댄 비유적인 표현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말 그대로 무는 듯한 말을 자주 해요. 그들의 태도에는 근본적으로 적대감과 상대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섞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얼마나 유용한가에 따라 판단하죠. 수용적 유형이 가졌던 신뢰와 낙관주의 대신 이들에게서는 의심, 냉소, 시기, 질투심 같은 것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의 비생산적 성격은 저장적 성격입니다. 이 유형은 좀 달라요. 받는 것도 아니고 빼앗는 것도 아니고 오직 쌓아두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불안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장적 성격의 사람들은 외부 세계를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바깥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곳이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걸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안전 전략은 자기 자신과 자기 소유물 주위에 아주 높은 벽을 쌓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쓴다는 행위는 곧 위협이에요. 그게 돈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무언가를 쓰는 건 자신의 안전한 요새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고 느끼는 거죠. 그럼 이런 저장적 성향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낭비가 없고 신중하며 인내심도 강하죠. 모든 걸 질서정연하게 관리하는 능력도 뛰어나고요. 하지만 이 특성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면 실용성은 상상력이 없는 모습으로, 경제적인 태도는 인색함으로,
신중함은 의심과 냉담함으로 변합니다. 질서정연함은 사소한 것까지 집착하는 강박이 되고 충성심은 상대를 소유하려는 집착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저장적 성격의 구체적인 행동 양상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그 밑바탕에는 공통된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위협적인 외부 세계를 어떻게든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거죠. 지나치게 꼼꼼한 질서는 자신의 요새 안으로 침입하려는 외부 세계를 제자리에 딱 둠으로써 통제하려는 시도고요. 강박적인 청결은 외부와의 접촉으로 더러워진 자신을 정화하려는 일종의 의식과도 같아요. 강박적인 시간 엄수 역시 예측 불가능한 외부 세계를 시간이라는 틀 안에 가두려는 시도죠. 완고함은 외부의 침입에 대한 자동적인 방어 기제, 그러니까 안 돼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방식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핵심적인 태도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 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생산적 유형입니다. 프롬은 이 유형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장이 발달하면서 함께 나타난 아주 현대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시장적 성격인데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아니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유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적 성격의 핵심 개념은 바로 나 자신을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 유형의 사람에게 자기 가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와 같은 본질적인 사용 가치에 있지 않아요. 대신 시장에서 나라는 상품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즉 교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가격표에 달려있는 셈이죠. 이 특성들을 보면 참 놀랍게도 현대사회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가치들과 많이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이들은 목적 지향적이고 변화에 능하며 개방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자신을 잘 적응시키죠. 하지만 안정된 자아라는 중심축이 없을 때 이 모든 장점들은 단점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변화에 능하다는 건 기회주의적이고 일관성 없는 태도가 되고요. 개방성은 분별력 없는 모습으로, 적응력은 확고한 신념이 없는 상대주의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시장적 성격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력이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가진 능력, 재능, 성격은 더 이상 나의 일부가 아니라 시장에서 팔기 위한 상품의 특징일 뿐인 거죠. 그 결과 진정한 자기 정체성은 사라지고 명성이나 지위, 성공 같은 외부적인 인정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마치 핸드백처럼 인격 시장에서 유행에 맞춰야만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프롬의 이 통찰은 시장적 성격이 겪는 근본적인 불안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자신의 내면에서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필사적으로 외부의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가가 곧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이건 그들을 타인의 시선에 극도로 의존하게 만들고 한번 성공을 가져다 준 역할을 평생 연기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런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입센의 희곡 페르귄트에 나오는 양파 비유일 겁니다. 주인공 페르귄트가 자신의 진짜 자아를 찾겠다며 양파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기지만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시장적 성격은 바로 이처럼 겹겹이 쌓인 역할과 이미지 뒤에 진정한 핵, 즉 중심이 되는 자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유형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프롬이 사람은 이 넷 중 하나야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이 유형들은 서로 혼합되어서 나타나고요. 또 어떤 사회에 사느냐에 따라서 특정 유형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프롬의 분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이 추상적인 성격 유형들이 특정 역사적 상황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거든요. 18세기와 19세기의 초기 자본주의는 경쟁이 아주 치열한 자유시장이었죠. 이런 환경은 대륙의 자원을 착취했던 강도 귀족들로 대표되는 착취적 유형과 착실하게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청교도 윤리로 대표되는 저장적 유형을 키워냈습니다. 이 시대에는 재산과 확고한 원칙이 안전의 기반이었어요. 하지만 20세기와 21세기의 현대사회는 다릅니다. 거대하고 비인격적인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인격을 요구하죠.
바로 시장적 유형이 번성하기 딱 좋은 환경인 겁니다. 이제 안전은 재산이 아니라 인격 시장에서 성공하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것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프롬은 왜 이 네 가지 성격 유형을 전부 비생산적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유형들이 모두 우리를 자신의 진정한 힘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완전한 자아 실현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수용, 착취, 저장, 시장적 방식은 모두 세상과 관계를 맺는 불완전한 방식이고 우리를 의존적이거나 고립되거나 텅 비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문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길이 모두 완전한 해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대체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프롬이 제시하는 대안, 즉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길인 생산적 성격은 과연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리히 프롬의 인간, 스스로를 위한 존재를 계속해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인본주의 윤리학이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어떤 해답을 내놓는지 그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아주 인상적인 구절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뭔가를 잘못해서 저지르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고 그냥 썩혀두는 것, 바로 그 비생산성에 있다고 꼬집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큰 틀을 잡아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 중에서 좀 비생산적인 것들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제 프롬이 제시하는 긍정적인 그림,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그가 말하는 생산적 지향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생산적 지향성이라니까 뭔가 물건을 만들거나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프롬이 말하는 건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과 관계 맺는 방식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그 존재 방식을 뜻하는 거죠. 프롬은 이 생산적인 삶을 살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힘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알려주는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비로소 진정한 생산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생산성과 그냥 활동성의 차이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생산성은 내 안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거잖아요. 내적인 힘에서 나오는 거죠. 반면에 활동성은 그냥 바쁜 겁니다. 에너지를 쓰는 거죠. 때로는 너무 절망적이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누가 시키니까 억지로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동기가 어떻든 그냥 행동만 하는 거. 이건 진정한 의미의 생산성과는 거리가 멀다. 심지어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게 프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에 대한 힘, 즉 잠재력과 을 넘어서는 힘, 바로 지배력의 차이인데요. 이건 정말 근본적인 차이예요. 프롬은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어디서 온다고 봤냐면 사실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마비됐을 때, 즉 무력감에서 온다고 봤어요. 사랑하고 생각하고 창조할 힘이 없으니까 그 대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비극적인 대체모를 찾는다는 거죠. 하나는 삶으로, 다른 하나는 죽음으로 향하는 힘인 셈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걸 만들어내죠. 물건도 만들고 예술작품도 만들고 새로운 생각도 만들어내고요. 하지만 프로임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감정적, 지적 가능성들을 깨워서 생명을 불어넣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생산적 지향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을 살펴볼게요. 바로 사랑과 사유, 즉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그리고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프롬에게 사랑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느끼는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인 실천이죠. 그리고 이 실천에는 네 가지 핵심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바로 보살핌, 책임감, 존중, 그리고 알.
이 네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꽉 맞물려서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과 노동, 그리고 책임감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프롬이 아주 흥미로운 예시를 드는데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신이 요나에게 니네베라는 도시에 가서 경고를 하라고 시켜요. 근데 요나는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 니네베 사람들이 회개하면 신이 용서해 줄까 봐서요. 요나의 깐깐한 정의감으로는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죠. 여기서 요나는 사랑이 빠진 아주 차가운 법과 원칙만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결국 니네베는 구원을 받는데 요나는 오히려 화를 내요.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죠. 잠깐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줬던 박넝쿨이 시들어버리니까 그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수만 명이나 되는 니네베 사람들의 운명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신이 요나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키우지도 않은 저 박농쿨은 그렇게 아끼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성읍 니네베를 아끼지 않겠느냐. 바로 이 대답에 생산적 사랑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사랑이란 건 결국 무언가를 위해 수고하고 무언가를 잘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보살핌과 책임감이 빠진 사랑은 결국 상대를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에는 보살핌과 책임감을 넘어서 존중이 필요합니다. 존중이라는 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만의 고유한 모습으로 봐주는 능력을 말해요.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알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정으로 존중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생산적인 삶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바로 자기애와 이기심을 혼동하는 문제입니다. 이 둘은 우리 문화 속에 정말 뿌리 깊게 얽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인데 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죄가 되는 걸까? 이 질문에 서구 사상에 아주 오래된 모순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특히 존 탈벤 같은 사상가들은 자기애를 아주 나쁜 것, 거의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외부 권위에 복종하는 걸 미덕으로 가르쳤죠. 이건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인본주의 윤리학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는 굴지 마라는 말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거죠. 이 말은 종종 한 개인의 자발성이나 자유로운 성장을 억누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외부의 권위나 의무라는 이름 앞에 개인을 복종시키는 거죠. 겉으로는 배려심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고유성을 억압하고 사회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장치로 기능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프롬이 드는 예시가 정말 날카로운데요. 바로 비이기적인 어머니의 경우입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면 아이들이 사랑을 배울 거라고 굳게 믿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아이들은 오히려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삶에 대한 어머니의 숨겨진 적대감, 그 억눌린 감정들을 그대로 흡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삶의 무게와 불안을 물려주고 있는 셈이죠. 반대로 이 문장처럼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는 어떨까요? 그 아이는 사랑이 뭔지, 기쁨이 뭔지, 행복이 뭔지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는 사랑과 기쁨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환경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봤으니 이제 우리 행동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양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프롬은 양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봤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권위주의적 양심입니다. 이건 뭘까요? 말 그대로 외부 권위의 목소리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은 거예요. 부모님, 국가 혹은 사회의 여론 같은 것들이죠. 이건 사실 내 목소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 목소리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이 내리는 명령은 내 가치관이 아니라 그 외부 권위의 이익을 따르게 됩니다. 그럼 이 권위주의적 양심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칭찬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을 따랐을 때 느끼는 선한 감정은
사실 인정받아서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에 가깝고요. 죄책감은 들키면 어떡하지,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인 겁니다. 행동 자체가 선한지 악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권위의 명령을 따랐느냐 어겼느냐가 전부인 거죠. 프롬의 통찰이 정말 빛나는 부분은 이겁니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권위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하지 마! 라고 명백하게 명령했다면 요즘은 넌 이걸 하고 싶지 않을걸?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구슬린다는 거죠. 상식이나 과학 같은 이름을 빌려서요. 이렇게 되면 권위의 실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반항하기도 어렵고 독립적인 생각을 키우기는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외부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양심이 있다면 그와는 정반대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려 보내는 또 다른 종류의 양심이 있습니다. 바로 인본주의적 양심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우리 자신의 목소리예요. 이 목소리는 이게 규칙에 맞나? 라거나 벌을 받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우리 존재 전체가 느끼는 반응에 가깝습니다. 내가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삶을 제대로 꾸려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우리 자신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면의 신호 같은 겁니다. 무엇이 인간을 살게 하고 무엇이 파괴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아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두 목소리의 차이는 정말 엄청나죠. 권위주의적 양심은 외부 권위에 대한 복종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반면에 인본주의적 양심은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생산성과 자아 실현을 목표로 삼아요. 하나는 타인의 목소리, 다른 하나는 바로 나 자신의 목소리인 셈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양심이 느끼는 죄책감은 뭔가 잘못해서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인식이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구나. 내 삶을 낭비했구나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감 같은 겁니다. 프롬은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카프카의 소설 심판을 예로 듭니다. 주인공은 영문도 모른 채 어떤 권위에 의해 고발당했다고 느끼죠. 하지만 소설이 끝날 무렵 그가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진짜 죄책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 불합리한 권위에 맞서 싸우지 못한 채 인생을 낭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생산적인 삶,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여정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외부의 목소리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인간성을 일깨우는 그 조용하지만 끈질긴 목소리를 구분해내는 것.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L.A. 프롬의 책 스스로를 위한 인간, 이제 성격 분석을 넘어서 인본주의 윤리학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인간의 자기 실현과 잠재력 개발을 이끄는 그 규범과 가치는 무엇일까요? 프롬과 함께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렇다면 올바른 일을 함으로써 그 균형을 맞춰라. 자, 이 생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 탐구할 이기심, 양심, 그리고 선과 악의 본질에 대한 아주 완벽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잘못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선한 행동으로 나아가서 균형을 맞춘다는 것. 바로 이것이 프롬이 말하고자 하는 살아있는 도덕성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기적이라는 말을 최고의 비난으로 사용하곤 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어쩐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방해하는 일처럼 느껴지고요. 그런데 에리 프롬은 바로 이 오래된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프롬의 주장은 여기서 정말 파격적이에요. 이기심과 자기애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라는 겁니다. 이기심은요,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탐욕스러운 관심이에요. 반면에 진정한 자기애는 자신의 삶과 행복, 성장을 긍정하는 태도죠. 그리고 이게 있어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 둘을 너무나 자주 혼동해서 공강하게 자기를 돌보는 것마저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곤 하죠. 도대체 자기애는 어떻게 죄악이 된 걸까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칼뱅과 루터는 인간은 사악하기에 자기 부정이야말로 미덕이라고 가르쳤고요. 칸트 같은 철학자조차도 개인의 행복보다는 의무를 앞세웠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에 맞서서 니체는 일종의 철학적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는 맹목적인 이타주의야말로 사실 나약함의 증거이고 자신에 대한 나쁜 사랑일 뿐이라고 날카롭게 꿰뚫어 본 것이죠. 이기적으로 굴지 마라. 우리도 이 말 참 자주 듣고 또 하죠.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뜻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아주 강력한 압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너의 진정한 욕구를 포기하고 사회나 의무 같은 외부 권위에 복종하라는 메시지죠. 결국 이 말은 우리의 고유한 개성을 억압하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프리메이드는 예시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바로 비이기적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어머니가 있다고 해보죠. 그녀는 자신의 희생이 아이에게 사랑을 가르친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사랑 대신 불안과 긴장을 배우게 돼요. 더 무서운 건 아이가 어머니의 그 희생 뒤에 숨겨진 삶에 대한 깊은 적대감을 무의식적으로 흡수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어머니의 비이기심은 아이에게 삶을 혐오하도록 가르치는 끔찍한 역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는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는 아이에게 사랑과 기쁨, 행복이 무엇인지 아주 자연스럽게 가르쳐줍니다. 프롬의 말처럼 진정한 자기애는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주제를 좀 옮겨볼게요. 우리 마음속의 목소리, 바로 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프롬은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듣는 그 양심의 목소리는 과연 진짜 나의 목소리일까요? 첫 번째는 권위주의적 양심이라는 건데요. 이건 사실 진짜 내 목소리가 아니에요. 어릴 적 부모님이나 학교,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한 목소리가 내면화된 거죠. 그래서 이 양심 앞에서 느끼는 죄책감의 본질은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저 그 권위로부터 버림받고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일 뿐이죠. 그런데 이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인본주의적 양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양심은 외부의 기대나 칭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이렇게 묻죠. 너는 너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생산적으로 살고 있는가? 너 자신에게 충실하고 있는가? 인본주의적 양심은 우리의 온전함을 지키는 수호자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도록 이끄는 내면의 안내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위주의적 양심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뿌리에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켜서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사회에서는 상식이나 과학, 여론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익명의 권위가 우리를 교묘하게 통제하면서 죄책감을 심어주기도 하죠. 카프카의 소설 심판이 이런 고통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주인공 K는 어느 날 갑자기 정체 모를 권위에 고발당합니다. 그런데 프롬은 그의 진짜 죄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을 낭비한 것에 있다고 봐요. 삶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야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비극,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 양심의 목소리를 평생 외면한 결과인 거죠. 여러분,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운 좋게 우연히 찾아오는 걸까요? 에리히 프롬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 성격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우리가 이뤄내야 할 성취 그 자체라고요. 행복은 그냥 머릿속 생각에 그치지 않아요. 우리 온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행복할 때 우리는 활력이 넘치지만 불행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약하게 만듭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의 몸은 마음보다 행복의 상태를 더 정직하게 보여주는지도 몰라요. 늘 지쳐있는 표정이나 무기력함은 사실 불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힘을 적극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해서 얻어내는 성취예요. 행복은 말하자면 삶이라는 예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함의 기준인 셈이죠.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하지만 모든 쾌락이 다 행복인 건 아닙니다. 프로미드는 강박적인 사업가의 예를 한번 보죠. 그는 장부를 단 1센트의 오차도 없이 맞추는 데서 엄청난 쾌락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쾌락의 진짜 근원은 뭘까요? 정말 목표를 달성한 기쁨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불안을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가짜 쾌락, 허구적인 쾌락일까요? 때로 쾌락은 우리의 더 깊은 불안을 가리는 가면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일종의 신념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비합리적 신념이 있어요. 이건 자신의 독립성을 포기하고 비합리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데서 생기는 광신적인 확신입니다.
어떤 지도자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처럼요.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권위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믿는 거죠. 반면에 합리적 신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얻게 된 생산적인 활동에 기반한 확고한 확신입니다. 이 합리적 신념은 모든 창조적인 활동이나 과학적인 노력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예요. 아직 증명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보고 생산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비전과도 같습니다. 이런 합리적 신념은 그냥 뜬구름 참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설을 끈질기게 탐구하는 과학자의 비전 속에서, 그리고 타인의 잠재력을 믿는 교육자의 마음 속에서 발견되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결국에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인류 전체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아주 생산적인 확신인 셈입니다. 자, 이제 정말 궁극적인 윤리적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선과 악은 인간의 영혼을 두고 싸우는 서로 동등한 힘을 가진 존재일까요? 프롬의 통찰은 여기서 정말 빛을 발하는데요. 선과 악이 동등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태어날 때부터 삶과 성장을 향한 1차적 잠재력, 즉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은 이 잠재력이 좌절될 때만 나타나는 2차적 잠재력일 뿐이에요. 마치 씨앗이 좋은 조건에서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지만 물이 너무 많거나 햇빛이 없으면 썩어버리는 것처럼요. 결국 악이란 선을 실현하는 데 실패한 비극적인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만약 사회 전체가 병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프롬은 사회적으로 유형화된 결함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만약 자발성이나 개성이 없는 삶이 사회 전체에 너무나 만연해서 그걸 더 이상 아무도 결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상이라고 여기게 되는 상황을 말해요. 모두가 똑같다는 그 안정감 속에서 개인은 신경증에서는 벗어날지 몰라도 사회 전체가 병들고 있다는 그 심각한 신호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스피노자의 말이 참 날카롭죠. 우리 사회가 때로는 칭찬하고 권장하는 탐욕이나 야망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일종의 광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유형화된 결함은 우리를 눈멀게 해서 병든 상태를 오히려 건강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충동,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단순히 의지력으로 행동만 참는 억제나 그 충동 자체를 무의식에 숨겨버리는 억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고 더 왜곡되고 파괴적인 형태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프롬이 제시하는 유일한 해법은 바로 건설적인 투쟁입니다. 자신의 파괴성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사랑과 이성이라는 내면의 힘으로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악은 오히려 미덕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덕적으로 판단해도 괜찮을까요? 프롬은 단죄와 판단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처럼 단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판단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해서 자기 자신을 낳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한 사람이 그 과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또는 실패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연민을 갖는 것과 그의 삶의 성패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프롬의 윤리적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이 유명한 문장은 신과 같은 초월적인 권위가 사라지고 나면 도덕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라는 근대인의 깊은 두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신이나 국가 같은 외부의 강력한 권위가 없다면 인간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거라고 믿죠. 하지만 프롬은 여기서 아주 강력한 대안을 내놓습니다. 윤리의 원천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고 생산적인 존재로서의 우리 본성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면서 생산적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독재자에게선 벗어났을지 몰라요. 하지만 프롬은 우리가 시장, 성공, 여론, 그리고 상식이나 기계와 같은 새로운 익명의 권위 아래 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가치와 행동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도덕 문제의 핵심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무관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외부의 목적을 위한, 예를 들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나 자신을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처럼 여기게 되면서 나의 힘과 능력은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버렸죠. 그 결과 우리는 아주 깊은 무력감을 느끼고 그런 우리 자신을 은연중에 경멸하게 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도전을 남깁니다. 우리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늘을 보고 과거를 뒤지고 또 막연한 미래를 기대하죠. 하지만 프롬은 그 모든 곳에 답은 없다고 말합니다. 해결책은 오직 우리 자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요. 이제 다른 모든 곳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우리 자신의 인본주의적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어쩌면 아주 어렵고도 생산적인 작업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